일제시대 별난사. 일제시대에 벌어진 이화여전 문창숙 자살 사건.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 검소한 생활 태도의 이화여전 모범 학생이 바람이 몹시 불던 겨울날 교정 뒷산에 올라 목을 맸는데 발단은 사라진 돈 20원이었습니다. 1937년 1월 19일 추위가 맹위를 떨쳤고 하늘에서 눈이 내려 대지를 하얗게 뒤덮었는데 영문과 2학년생 문창숙은 1교시 수업을 마친 후 문과 합장 김상용 교수와 잠깐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합장실을 나서는 문창숙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는데 2교시부터 수업을 빠지고 기숙사로 돌아와 눈 내리는 창밖을 우두커니 내다보았습니다. 한참 지나 문창숙은 결심을 굳힌 듯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써 내려갔는데 5통의 편지를 쓰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었고 문창숙은 기숙사 식당으로 가는 대신 우산도 없이 뒷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문창숙이 오전 일과가 끝날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않아 책상 위에는 1교시에 펼쳐놓은 교과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책가방도 등교할 때 그대로 책상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문창숙의 빈 책상을 바라보며 오전 일과 내내 안절부절 못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영문과 동급생들은 문창숙의 행방을 찾아 교정을 뒤졌으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창숙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김상용 교수는 문창숙의 소지품을 뒤지게 했는데 기숙사 책상 서랍에서 기숙사 사감, 아버지, 오빠, 동생, 1학년 하구일동 앞으로 보내는 5통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빠, 먼저 가는 누이를 용서하세요. 누명을 벗었다고 좋아했는데 필적이 같다고 다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써 누명을 벗고 저의 결백을 드러내 보이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던 학생이 유서를 써놓고 사라지자 학교가 발칵 뒤집혀 김환란 부교장 이하 전 교직원과 학생, 사환까지 거센 눈발을 헤치며 문창숙을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쯤 지난 오후 2시경 학교 사환이 뒷산 송림에서 나뭇가지에 목을 맨 문창숙을 발견했는데 자살 현장을 처음 보는 어린 여학생들은 누구도 나뭇가지에 매달린 문창숙을 풀어주기 위해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인근에서 문창숙을 찾아다니던 김인영 목사를 불러왔고 김인영 목사는 황급히 풀고 육실을 끌어내렸는데 그때까지 문창숙의 몸에는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빨리 문창숙을 끌어내린 사람이 있었다면 죽음의 길을 밟지 않았을는지 몰랐던 것인데 김인영 목사가 끌어내린 후에도 오랜 시간 후에야 의사가 와서 응급처치를 했으나 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20원. 문창숙은 1915년 제주읍에서 관물상을 하는 문수복의 장녀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해 부모와 오빠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일을 돕다 17살 되던 해에 서울에 올라와 진명여고보에 입학했는데 진명여고보에 다니는 동안 성적도 우수했고 교사와 친구들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1935년 문창숙은 4년 만에 진명여고보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영문과에 입학했는데 그녀는 매우 명랑하고 쾌활한 처녀로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없었고 괴롭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화여전에 입학한 후 문창숙은 자기 일은 자기 손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집에서 보내주는 학비를 거절하고 고학을 시작했는데 일찍 일어나 기상과 등교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고 교실 마루를 닦으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고단한 고학 생활이었지만 언제나 웃으면서 즐겁게 한 학기를 지낸 후 문창숙은 교수들의 신임을 받아 기숙사의 금전 출납부를 맡아보게 되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학비를 벌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1936년 봄학기 기숙사생 주덕순이 문창숙을 찾아와 40원을 맡겼고 얼마 후 20원을 찾아 쓰고 20원을 남겨두었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가을 학기에 남은 돈을 찾으려고 하니 장부에는 이미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은 시작되었는데 주덕수는 펄펄 뛰면서 자기는 20원밖에 찾아 쓰지 않았고 장부상의 필적이 문창숙의 글씨가 분명하니 문창숙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창숙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쓴 문창숙은 갑자기 서리를 맞은 사람처럼 풀이 죽었는데 호소하려 해도 호소할 길이 없었고 변명하려 해도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문창숙이 주덕순의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전교에 퍼지더니 급기야 기숙사 사감 박은혜 선생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박은혜 선생은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34년부터 모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있으면서
종교학을 강의했는데 목사의 딸로 태어나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던 그녀는 맡고 있는 기숙사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났으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문창숙 자살 사건은 이화여전이 정동 캠퍼스에서 신촌으로 이전한 후 터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는데 박근혜 사감은 문창숙을 여러 번 사감실로 불러 돈이 사라진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실수든 고의든 문창숙이 한 일이라고 믿었던 사감은 문창숙이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창숙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는데 문창숙이 사감실에 불려갔다 나올 때마다 친구들의 시선은 따가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문창숙은 친구들 사이에서 철저히 따돌림받아 더는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을 때 문창숙에게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사감 앞으로 날아온 투석. 1937년 1월 15일 박은혜 사감에게 서대문 우편국 소인이 찍힌 편지가 날아왔는데 문창숙의 결백을 주장하는 익명의 투서였으나 금전 출납부에 서명하고 돈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지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박은혜 사감은 며칠 동안 고심한 끝에 1월 18일 전 사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문창숙은 전혀 혐의가 없다고 익명의 투서자를 대신해 변명해주자 문창숙은 뜰 듯이 기뻐했고 맑은 하늘을 본 듯했습니다. 문창숙은 자기 남동생과 함께 시내 구경도 다니고 초콜릿과 시루코도 사 먹으며 즐거워했으나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니 기숙사 분위기는 기대했던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밝게 맞으며 지난 시간의 오해를 사과할 줄 알았던 친구들은 사감이 결백을 변명해주기 전보다 문창숙을 더 싸늘히 대했는데 박근혜 사감은 무슨 영문인지 저녁 시간 이후 사생 전원을 강당에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기숙사생이 모두 모이자 박은혜 사감은 노트와 필기 도구를 꺼내 자신이 읽어주는 내용을 받았어서 2통씩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투서의 내용으로 필적을 조사하기 위한 소집이었던 것입니다. 문창숙으로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로 친구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이었는데 이번엔 투서자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것으로 박은혜 사감은 밤새 사생들의 필적을 조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사 결과를 문과학장 김상용 교수에게 보고하자 김상용 교수는 문창숙에게 즉시 합장실로 오라고 했으며 문창숙에게 자신이 했다고 말하면 돈은 자신이 채워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문창숙은 대답은 오후 1시에 하겠다는 한마디 말을 남겨놓고 합장실을 나서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기숙사로 향했는데 약속한 오후 1시에 쏟아지는 눈발을 맞으며 들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들끓는 여론과 문단의 질타. 오전까지만 해도 수업을 받던 학생이 오후 뒷산에 올라가 목을 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거세게 들끓었다는데 꽃다운 나이의 여학생이 기독교 여학교에서 따돌림과 교수들의 강압적 태도에 자살한 것입니다. 더구나 목을 맨 문창숙을 끌어내렸을 때 체온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는데 아무리 어린 여학생이라도 징그럽다고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죽였냐는 질타였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투서 처리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투서의 필적이 문창숙의 필체와 비슷하다고 문창숙을 죄인 문추하듯 다그친 것도 교육자로서 올바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투서가 문창숙의 자작극이었다 해도 한밤중에 기숙사생을 모아놓고 투서를 받아쓰게 한 것은 지나친 처사였고 문창숙이 투서자라고 해서 그가 친구 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서화가요 필적 감정의 권위자인 이한복은 문창숙의 필적과 투서의 필적을 감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절대로 같은 사람의 필적이 아니다라는 단언에 이화여전은 더욱 궁지에 내몰렸습니다. 당시 여학생의 자살은 흔해 사건 축에도 끼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시련을 비관해 결행한 정사였고 문창숙처럼 친구들의 따돌림과 교수들의 강압적 태도를 모시게 목숨을 끊은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문제의 이화여전 문과학장 김상용 교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나무로 창을 4개소를 지은 바로 그 시인으로 사건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김상용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가장 먼저 회초리를 빼든 것은 문단의 좌장 이광수로 그는 자살 원인을 제공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 태도도 무성의하다며 거세게 질타했는데 장례전에 학교 측에서 사과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없었습니다. 조회금 40원을 보냈다가 유족에게 퇴짜를 맞은 것, 문창숙의 관 곁에는 겨우 학교 서무원 하나가 와 있었다는 것, 조화한 다발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 등에 대해 그는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광수는 박은혜 사감의 잘못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첫째는 사감이 맡아야 할 회계 사무를 하급생에게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돈이 부족함을 알았을 때 비밀에 붙이고 문창숙과 둘이 해결해야 했는데 전 사생을 불러놓고 광고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기숙사생을 불러놓고 투서를 받아쓰게 해서 사생 전체의 인격을 유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광수에 이어 문학평론가 김문집이 회초리를 들었는데 꽃돼지라는 호를 쓰는 문단의 기인답게 김문집은 공손한 듯 신랄한 어조로 문단 선배 김상용을 공격했습니다. 김상용 교수는 여론에 호된 질타를 받으면서도 태평양 전쟁 이후 이화여전의 영문학 강좌가 폐지되는 1943년까지 강단을 지켰지만 강단에 있는 동안 아마 끊임없는 죄의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박은혜 사감은 이후 1960년까지 여성운동가이자 교육행정가로 활동했는데 문창숙은 자살했다기보다 자살로 내몰린 것입니다. 박은혜 사감이 문창숙을 죽음의 벼랑으로 끌고 왔다면 김상용 교수는 문창숙을 죽음의 벼랑 끝에 세웠지만 정작 죽음의 벼랑 아래로 문창숙에 떠민 것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두 교육자가 아니라 이화여전 학생들이었습니다. 여학생 자성론. 기숙사 사생들은 분실 사고가 터진 후 문창숙을 철저히 따돌렸는데 박근혜 사감이 투서의 내용을 근거로 전 사생 앞에서 문창숙의 결백을 선언했을 때 사생들은 사감을 찾아가 필적 문제를 제기하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목을 매 죽어가는 문창숙을 보고도 누구 하나 동아줄을 풀어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는데 신학기 첫 수업 시간 문창숙의 빈자리를 보고 흘린 동급생들의 눈물이 진실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물론 진지한 자기 반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문창숙의 동급생 조순이는 잡지 기고를 통해 교육자, 학부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학생에게는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했는데 여기에 그를 소개합니다. 이화여전 기숙사란 원래가 좀 지나치게 호사스러운 곳이다. 전에 어떤 학생은 남의 돈 36원을 가지고 바로 진고개로 가서 6원짜리 핸드백, 2원 50전짜리 비단 양말 몇 켤레, 2원 30전짜리 코티 화장품 한 곽 이렇게 사치품만 사서 허비한 것을 보았다. 노란 바탕에 얼룩얼룩한 뱀 껍질 같은 가죽을 뗀 구두를 처음 보는 우리들은 저것이 죄다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미국 제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화여전의 몇 학생이 이러한 구두를 몇 켤레씩 사시는 다음 인류 모던걸과 모던 마담에게로 전파된 것은 적어도 조선 양화계의 역사적 사실이다. 17, 18세의 시골 여학생이 처음 이화여전에 들어올 때는 아직 솜털이 보시시한 어린애들이다. 집에서야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새 저고리를 얻어 입어도 어머님의 잔소리를 듣는 우리들이다. 그러던 것이 침대에 스팀 시설을 갖춘 크림색의 환한 기숙사방에서 호화로운 살림을 하게 되면 남들이 하루 3번씩 가지각색 저고리를 줄줄이 걸어놓고 바꿔 입는 것을 본다. 난 이번에 저고리 40벌 해왔단다. 고운 옷에 돈 잘 쓰고 과자 잘 사다 먹고 방 잘 꾸미고 구경 잘 다니면 그 학생은 단연 전교적으로 인기를 독점해서 그 세력과 화려함이 여간이 아님을 본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이것이 형세가 넉넉지 못한 학생에게나 특히 신입생에게는 간절한 소망임에 틀림없다. 겨우 한 학기를 참고 집에만 내려가 보아라. 어머니 시집 올 때 입던 남색 치마 있어? 그걸 꺼내서 나 저고리 해죽. 어머닌 옛날에 노랑 저고리 없었어? 있으면 그것도 내가 가지고 갈 테야. 어머니 비녀가 은비녀요? 나 그걸로 숟가락 해 가질 테야. 다른 애들은 죄다 은수저로 먹는데. 응? 어머니. 딸을 서울 유학 보낸 어머니는 불안당을 만난 격이 되고 만다. 아름다운 것도 좋으나 불쌍한 어머니를 껍데기까지 벗기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물질적 욕망을 자극시키는데 또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원인이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창숙 양을 생각하면서 이 붓을 놓는다. 조순이 이화여전 명암기 여성 1937년 3월호. 문창숙은 남들만큼 잘 입고 잘 꾸미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덕순의 돈에 손을 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문창숙의 자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소비 문화에 감염된 여학생 기숙사에서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질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주덕순의 돈 20원은 집단 따돌림의 촉매가 되었을 뿐 그것이 근본적 원인은 아닌데
문창숙은 한동안 고학생의 비애를 상징하는 인물, 학생의 인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되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달 사회를 시끄럽게 했을 뿐 그의 자살은 조선 사회를 털끝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누구도 징계를 받거나 손해보지 않았으며 조순이가 자성을 촉구한 여학교 기숙사 문화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일제시대에 벌어진 이화여전 문창숙 자살 사건이었습니다.